우리는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 반도체 대표의 발언에 대만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컨퍼런스에서 상황이 완전 역전되고야 말았는데요. 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한국의 모습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가입 부탁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오전 8시 30분 아직 공식 개막까지 30분이나 남았는데도 이미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온 반도체 전문 컨설턴트 케빈으로서 지난 15년간 이런 국제 포럼을 수없이 참석해봤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이 거의 손에 잡힐 듯 했거든요. 입구 쪽에서부터 각국 대표단들의 배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단 30여 명은 한쪽 구석에 몰려서 뭔가 비밀 회의라도 하는 듯 수군거리고 있었고, 대만 반도체 협회 관계자들은 정반대편에서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대표단 15명 정도는 중앙 라운지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묘하게도 가장 차분해 보였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건 중국 측 수석 대표 왕밍후 박사였어요. 베이징대 출신의 화웨이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한국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주변 동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나가면서 들어보니 한국 기술에 대한 이야기더군요. 왕 박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만이 왜 한국 같은 후발주자와 협력해야 하냐? 중국의 성숙한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갈 이유가 있냐는 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에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심지어 어떤 중국 관계자는 한국이 설마 TSMC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며 비웃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건 대만 측 반응이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협회 회장 천웨이 씨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심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 측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하할 때마다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 옆에 있던 TSMC 부회장 리젠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대만 측이 중국의 압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 같은 게 보였거든요. 오전 9시 정각 포럼이 공식 개막됐습니다. 메인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복도에서 대만 경제부 차관 황지웨이가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박정민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황 차관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 기존 파트너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개막 5분 전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어요.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한국 쪽으로 다가가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급히 다가가서 들어보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국 관계자가 삼성의 장성목 상무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한국이 대만과 무의미한 협력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손잡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이죠. 노골적인 회유이자 동시에 협박이었어요. 장상무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기술은 숫자와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연을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덧붙이더군요. 그 순간 중국 관계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자신감에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참가자들도 이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개막 알림벨이 울렸습니다. 메인홀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저는 무대 뒤쪽 VIP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곳에서는 참가자들의 표정과 반응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홀 안을 둘러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좌측에는 중국 대표단이 집중적으로 앉아 있었고 우측에는 대만과 미국, 유럽 관계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정면 가운데 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만 경제부 장관이 개막사를 시작하면서
홀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장관은 이번 포럼이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기술 주권과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제가 더 관심 있게 본 건 청중들의 표정이었어요. 중국 측은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이었지만 장관이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할 때마다 미묘하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개막사가 끝나고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화장실에서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대만의 어떤 고위 관계자가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중국 기술도 좋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미국이 제재를 가할 때마다 우리가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한국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옆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최소한 우리를 정치적 도구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부분이 많지 않냐는 얘기였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단 몇 명이 대만 기업 CEO들을 둘러싸고 뭔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중국 시장 접근권과 특혜 조건들을 제시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었어요. 어떤 CEO는 명백히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다른 CEO는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만 반도체 장비 회사 대표 첸밍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가장 좋은 기술과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오후 2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협회 회장 천웨이 씨가 저에게 직접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걸어온 거예요. 미국 컨설턴트로서 중립적 입장에 있는 제게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대형 포럼에서 주최 측 최고 책임자가 외국 컨설턴트에게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천 회장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컨벤션 센터 5층에 있는 VIP 라운지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대만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TSMC 부회장 리젠펑 경제부 차관 황지웨이 그리고 대만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CEO 첸밍화까지 말이에요. 이 정도 라인업이면 정말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거죠. 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케빈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압박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고 미국의 제재 정책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중국이 대만 반도체 업계에 가하는 압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핵심 소재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대만 기업 직원들을 스카우트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리젠펑 부회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중국의 어떤 대형 반도체 회사에서 TSMC 핵심 엔지니어 15명을 연봉 3배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력 빼가기였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건 기술 정보까지 함께 넘어간다는 점이었어요. 황지웨이 차관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3개월 동안 대만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무려 200여 건이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하려니 정치적 복잡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어요. 결국 기술을 빼앗기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때 첸밍화 CEO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 중국도 좋지만 너무 리스크가 크고 미국은 자국 이익만 챙기려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 자리가 왜 마련됐는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미국 출신인 제게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어 했던 거죠. 천 회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을 때 한국 기업들이 유일하게 약속을 지킨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 기업들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는데 한국 기업들만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약속된 일정대로 진행해줘서 대만 기업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리젠펑이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들려주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중국발 봉쇄 조치로 핵심 소재 공급이 중단됐을 때 한국의 어떤 화학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대만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회사 대표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했다는 거였죠. 황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일해보면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기술 협력에서도 일방적으로 가져가려고만 하지 않고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첸 CEO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혹시 한국 측과 비공식 기술 교류를 주선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특히 최신 EUV 관련 기술과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였거든요. 만약 대만과 한국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게 되면 아시아 반도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였죠. 천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싶다. 누구에게든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케빈 씨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글로벌 탑티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장점은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면서도 품질 관리가 철저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우려사항도 언급했어요. 한국도 중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협력이 너무 노골적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민간 차원의 기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리젠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일단 기술적 검증부터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일 한국 대표단과 비공식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너무 공식적이지 않게. 하지만 핵심 기술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죠. 황 차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한국 측 반응을 미리 타진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대만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부담스러우니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한국 측 의중을 파악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천 회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케빈 씨,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다. 아시아의 기술 생태계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하더군요.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더 균형 잡힌 협력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이런 수준의 협력 중재를 맡는다는 건 정말 큰 책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성공하면 아시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9시 포럼 둘째 날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표면적으로나마 평화로워 보였던 상황이 일순간에 긴장 모드로 바뀐 거예요. 제가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대만 측 관계자 몇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컨벤션 센터에 도착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밤새 대만 기업 CEO들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노골적인 압박과 회유를 병행한 접촉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어젯밤 10시쯤 호텔바에서 벌어진 일화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왕밍우 박사가 대만 최대 팹리스 업체 CEO 장 위안밍을 따로 불러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왕 박사가 한 말이 정말 노골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대만이 한국과 협력하면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거였어요. 장 CEO는 그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협박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대만 기업이 같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일부 기업들은 실제로 중국의 압박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대만 2위 메모리 업체 CEO 류카이밍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던 그가 갑자기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아침 세션이 시작되기 전 복도에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류 CEO에게 어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물어보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케빈 씨,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졌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이걸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중국의 압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협박만 한 게 아니라 경제적 계산을 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류 CEO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는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대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우연히 화장실에서 대만 경제부 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 경제적 보복이 시작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였어요.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독립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겠냐? 중국 눈치만 보다가는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더군요. 이런 내부 갈등은 오전 세션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만 반도체협회 부회장 쉬젠화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쉬 부회장이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언급할 때마다 청중석에서 미묘한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중국과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관계자들은 명백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휴식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만 기업들끼리 작은 그룹들로 나뉘어서 격론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적극파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한국과 손잡으면 기술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신중파들이 모여서 위험 요소들을 따져보고 있었어요.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면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겠냐는 우려였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중간파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양쪽 그룹을 오가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대만 3위 반도체 장비업체 CEO 왕쯔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케빈 씨, 솔직히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 마음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였어요. 오후 1시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측에서 추가 압박을 가해온 거예요. 왕밍후 박사가 대만 주요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간담회를 제안했는데 그 명목이 기가 막혔어요. 아시아 반도체 생태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 논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뻔했거든요. 더욱 교묘한 건 이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과의 협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 기업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었습니다. 참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각 기업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CEO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중국의 이런 노골적인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이던 일부 기업들이 오히려 반발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대만 최대 IC 설계업체 CEO 천하오밍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압박하냐? 우리도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개하더군요. 오후 3시.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천 웨이시 회장이 저를 다시 불러서 긴급 상황을 알려왔어요. 중국 측에서
최후 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인즉슨 대만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히토류 소재 공급 제한과 중국 내 대만 기업 사업 허가 재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 회장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던 모습에서 걱정과 부담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케빈 씨가 보기에 중국이 정말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 같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대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허풍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도 대만과의 경제 관계가 끊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압박 자체가 대만의 기술 독립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장기적으로는 독립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큰 리스크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를 넘어서 지정학적 파워게임의 핵심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단 측에서 갑자기 제안을 해온 거예요. 압박과 회의론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 낫겠다며 실제 장비 시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장성목 상무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케빈 씨,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더군요. 컨벤션 센터 지하 1층 전시장에 실제 작동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가져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실제 양산에서 사용 중인 최신 장비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대형 포럼에서 실제 장비를 시연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는 크기도 크고 설치도 복잡해서 전시용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장상무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보니 정말 뭔가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장상무가 설명하기를 한국 측에서는 이번 포럼을 단순한 네트워킹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 기술 검증의 장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최신 EUV 리소그래피 장비와 첨단 패키징 시스템을 대만까지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비들이 모두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된 것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바로 천웨이 씨 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천 회장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설마 그런 게 가능하냐며 의외하다는 반응이었는데 곧이어 그렇다면 꼭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특히 대만 기술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5시 지하 전시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전시장 한 코너를 완전히 클린룸처럼 개조해놓고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중앙에는 거대한 EUV 장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각종 측정 장비와 패키징 시스템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히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시연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천 회장과 함께 대만 주요 기업 CEO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중국 압박 때문에 망설이던 사람들까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던 류카이밍 CEO도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연을 주도한 건 삼성전자 DS 부문의 김태현 전무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보여드릴 건 데모가 아니라 실제 작동 상황입니다. 모든 파라미터가 실제 양산 환경과 동일하다고 선언하더군요. 그리고는 대만 기술진들에게 직접 참여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첫 번째 시연은 7나노미터 공정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웨이퍼를 장비에 넣고 실제 패터닝을 시작했는데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밀도였습니다. 기존에 봤던 어떤 장비보다도 안정적이고 정확한 패턴이 형성되는 게 보였거든요. TSMC의 리젠펑 부회장이 놀라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준의 균일도는
어떻게 달성한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김 전무가 설명하길 한국이 독자 개발한 빔 제어 알고리즘과 진동 보정 시스템 덕분이라고 했어요. 특히 미세한 진동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보정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패키징 공정에서 한국이 개발한 3D 적층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기존 방식보다 30% 더 얇으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향상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최대 패키징 업체 CEO 장위민이 직접 나서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고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더군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세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의도적으로 극한 조건을 만들어 본 거예요. 온도를 평소보다 10도 높이고 습도도 변화시켜서 일반적인 장비라면 오류가 발생할 만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는 이런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자동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동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때 대만 기술진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류카이밍 CEO는 아예 앞으로 나와서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이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냐고 연신 질문하더군요. 김 전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소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자체 개발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더 혁신적인 솔루션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시연 중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에서도 몇 명이 슬금슬금 구경하러 내려온 거예요. 왕밍후 박사를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전시장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하던 그들도 시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특히 세 번째 극한 조건 테스트를 볼 때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갈 무렵 천웨이시 회장이 김 전무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장비의 양산 공급이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김 전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상용화되고 있고 해외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 이전과 현지화도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만 참석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장비를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장위민 CEO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런 협력이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김 전무의 답변이 명쾌했습니다. 기술은 정치와 별개라고 한국은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연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도 대만 기술진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계속 질문을 하고 장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TSMC 엔지니어들은 아예 노트까지 꺼내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번 시연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주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떠나면서도 계속 한국 기술진들과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논의 일정을 잡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류카이밍 CEO는 아침의 소극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문의하고 있었어요. 전시장을 나오면서 천 회장이 저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목격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기회로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8시 호텔 최고층 VIP 라운지에서 정말 중요한 회동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 시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천웨이시 회장이 긴급히 소집한 대만 핵심 인사들과의 비공개 미팅이었어요. 참석자는 총 12명으로 대만 반도체 생태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었습니다. TSMC, 미디어텍, ASE 그룹, 대만 반도체 협회 수뇌부까지 말이죠. 저는 객관적 조언자 자격으로 초청받았는데 솔직히 이런 수준의 회의에 참석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부터 남달랐습니다. 천 회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본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중국의 압박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각자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로 발언한 건 TSMC 부회장 리젠펑이었습니다. 그의 평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받았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극한 조건에서의 안정성은 현재 TSMC가 사용하는 어떤 장비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하더군요. 그러면서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면 한국과의 협력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우려사항도 제기했어요.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만약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되면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미디어텍 회장 차이밍카이의 반응은 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관점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눈치만 보면서 진짜 혁신 기회를 놓쳐왔던 게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 한국 기술은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3D 패키징 기술은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개발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하더군요. 반면 ASE그룹 회장 장유진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기술은 확실히 인상적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ASE 매출의 45%가 중국 관련이라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이걸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경영진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대만 유명 IC 설계업체 CEO 린즈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변화를 시도하겠냐? 5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냐고 반문하더군요. 그러면서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미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중반 제게 의견을 구해왔어요. 미국 컨설턴트로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어요.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톱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오늘 본 안정성과 정밀도는 현재 시장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 개방성이라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 우려도 인정했어요. 중국의 보복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특히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협력을 추진한다면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그때 천 회장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의 보복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 이익이 될지 케빈 씨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의 초기 보복은 피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대만이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도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으로 대만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하면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이라고 강조했어요. 미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대만 협력을 적극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만에게 정치적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리젠펑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시작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3단계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1단계는 순수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2단계는 제한적 장비 도입과 인력 교환, 3단계는 본격적인 생산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차이밍카이가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혹시 나중에 중국 압박에 굴복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신뢰성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강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맺은 파트너십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전 세계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설 때도 한국만은 기존 약속을 모두 지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회의 막판에 정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어요. 젊은 CEO 중 한 명인 왕치밍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미 한국 기업들과 비공식적으로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관계로 시작됐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이 발언이 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미 여러 대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한국과 접촉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만 중국 눈치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천 회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 대부분이 한국과의 협력에 긍정적이라는 걸 확인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 측과의 본격적인 협상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공식 요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CEO들이 여럿 있었어요. 각자 자신의 회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침에 그렇게 소극적이던 류카이밍 CEO였어요.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연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개별 상담이 끝났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오면서 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도 느꼈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설득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포럼 마지막 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협상 모드로 바뀐 거예요. 특히 한국 대표단 쪽에서 놀라운 제안을 가져온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의 장성목 상무가 저를 따로 불러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대만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해 특별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부분적 이전과 공동연구센터 설립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솔직히 이 정도 수준의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 상무가 설명하기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수출 거래가 아니라 아시아 반도체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특히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균형 잡힌 협력 구조를 만드는데 대만이 핵심 파트너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천웨이시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천 회장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는데 구체적인 조건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정도라면 대만 기업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기술 이전 부분은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제시받지 못했던 조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전 11시 컨벤션 센터 최고층 VIP실에서 비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성목 상무를 비롯해 SK 하이닉스의 박민수 상무,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박정민 실장까지 참석했어요. 대만 측은 천웨이시 회장을 필두로 TSMC, 미디어텍, ASE 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맡았고요.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양측 모두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측은 어제 기술 시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기대 반 우려 반의 복잡한 표정들이었어요. 장 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력을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기술 공유였어요. 한국의 차세대 EUV 관련 핵심 특허 30여 건을 대만과 공동 소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보통은 라이선스를 주는 수준인데 아예 공동 소유를 제안한 거거든요. 천 회장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진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놀라웠어요. 대만에 한마이너스 대만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톱급 연구진을 파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연구비는 한국이 70% 부담하면서도 성과는 동등하게 나누자는 조건이었어요. 박민수 상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과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특히 대만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을 크게 앞서는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이 가장 파격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만에 차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대만 기업들과 공동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5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대만과 공유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TSMC의 리젠펑 부회장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파격적 조건을 제시하는 한국의 진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뉘앙스였어요. 박정민 실장이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하다고 했어요. 대만과 손을 잡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래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국과 대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천 회장이 현실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이었어요. 특히 히토류 소재나 핵심 부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장상무가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어요. 호주, 베트남, 인도 등과 협력해서 중국을 우회하는 루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협력하면 이런 대한 공급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미디어텍의 차이밍카이 회장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협력이 시작되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너무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면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박민수 상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6개월 내에 핵심 장비 공급을 시작하고 1년 내에 공동 연구센터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3년 내에는 공동 개발한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대만 측의 태도가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 경영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ASE그룹의 젊은 부사장 장웨이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조건을 받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어요. 나이든 경영진들은 중국 보복의 현실적 위험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특히 단기적 손실 규모가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제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였어요. 전면적인 협력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시작해서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양측이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기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3개 분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째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 공동 연구, 둘째는 AI 반도체 설계 협력, 셋째는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6개월의 초기 기간을 두고 성과를 평가한 후 본격적인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천 회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협력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상무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어떤 외부 압력이 있어도 파트너와의 신뢰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만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협상이 마무리되고 비공식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아시아 반도체 생태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명 후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3시간 만에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쯤 대만 기업들에게 일제히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당국과 중국 기업들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처음엔 개별 기업들에게 조용히 압박을 가하는 수준이었어요. 천 회장이 저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대만 반도체 협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는 거였어요. 내용인즉슨 대만이 한국과 체결한 협약이 기존 중-대만 경제협력 프레임워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토를 권고한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약 철회 압박이었죠. 더 심각한 건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었어요. TSMC에는 중국 최대 팹리스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기존 납품 계약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연간 거래 규모만 15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어텍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3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내년 신제품에 들어갈 프로세서 주문량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통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타이밍을 보면 명백한 보복 조치였죠.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서 대만 반도체 관련 수입품에 대한 특별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품질 관리 강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관 지연을 통한 압박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제품들의 통관 시간이 기존 3일에서 3주로 늘어날 예정이었어요. ASE그룹의 장유진 회장이 저에게 급히 연락해왔습니다. 중국 고객들이 일제히 납기 단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원래 한 달이던 납기를 2주로 줄이라고 하면서 못 맞추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함으로써 계약 위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저녁쯤에는 더욱 교묘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대형 투자펀드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주가 하락을 통해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12% 급락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약에 적극적이던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대만의 한 중견 반도체 업체 CEO 류카이밍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그의 아들이 베이징대에서 유학 중인데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 거예요.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압박이었죠. 류 CEO가 저에게 전화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할 때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건 비즈니스 경쟁의 수준을 넘어선 협박이었거든요. 늦은 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천 웨이시 회장이 주요 CEO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부터 무겁더군요.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이었고 일부는 명백히 동요하는 기색이었어요. 천 회장이 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중국이 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경제적 제재, 행정적 괴롭히기, 금융 공격, 심지어 개인적 협박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리젠펑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보복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강력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중국 고객들의 주문 취소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차이밍카이 회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디어텍의 경우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서 보복이 장기화되면 생존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특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한국 프로세서로 갈아탈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류카이밍 CEO였어요. 아들 문제 때문에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가 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다는 딜레마를 토로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젊은 세대 CEO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린즈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압박 자체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협력이 중국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석했어요. 왕치밍도 동조했습니다. 지금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 눈치만 봐야 한다. 이번이 독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세대 간, 기업 규모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과 나이든 경영진들은 현실적 피해를 우려했고 상대적으로 젊고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천 회장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측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어요. 단순히 기술 협력만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상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 측에 연락했어요. 장성목 상무와 박정민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문의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이 신속하고 적극적이었어요. 우선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대만 기업들에게 한국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미국 정부와도 협의해서 대만 기업들에 대한 정치적 보호막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민 실장의 추가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을 겪으면서 대체 시장 개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과의 협력 물량을 늘려서 중국 손실을 일부라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마무리됐어요. 결론적으로는 협약을 유지하되 중국의 보복에 대비한 다각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CEO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마음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번이 아니면 언제 독립할 수 있겠냐는 절박함도 드러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압박 자체가 한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이런 압박 속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된 거예요. 밤사이 대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자회사와 사무소의 세무조사와 안전 점검이 동시에 들어갔다는 보고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타이밍을 보면 명백한 보복 조치였죠. 천 웨이시 회장이 긴급히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협력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 때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 측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성목 상무에게 이 상황을 전달했을 때 그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에서도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한국 기술의 신뢰성을 증명해 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오전 9시 컨벤션 센터 지하 실험실에서 특별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측에서 요청한 건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중국에서 핵심 소재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고 기존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 기술만으로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였죠. 한국 측에서는 김태현 전무가 직접 테스트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오늘 테스트는 실험실 조건이 아니라 실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업 시스템이 차단되고 대체 소재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극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소재 대체였습니다. 중국산 히토류 소재 대신 한국이 베트남과 호주에서 확보한 대체 소재를 사용해서 동일한 품질의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테스트가 시작되자 대만 기술진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TSMC의 수석 엔지니어 장밍환은 노트북을 열어두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체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는 기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전무가 설명하길 한국이 2년 전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소재 연구에 집중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중국산보다 오히려 우수한 대체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두 번째 테스트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에 고의적으로 장애를 발생시키고 한국 장비만으로 응급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위기 상황을 재현한 테스트였습니다. 미디어텍의 차이밍카이 회장이 직접 참관했는데 그의 표정이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만약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본 것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고장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했고 한국에서 가져온 백업 장비를 즉시 투입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복구 속도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장애 복구에 최소 6시간이 걸리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단 2시간 만에 완전 복구를 완료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기존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말이에요. 장민화 엔지니어가 깜짝 놀라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복구가 가능하냐는 거였어요. 김전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모든 장비에 다중 백업 시스템과 즉시 교체 가능한 모듈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 번째 테스트는 진짜 압권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생산 제어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전체 라인이 마비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한국의 보안 시스템으로 방어하고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 테스트를 보면서 대만 관계자들이 진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이런 보안 위협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SK 하이닉스의 박민수 상무가 테스트를 주도했는데 그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테스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이 악성 코드를 즉시 감지했고 자동 격리 및 복구 시스템이 작동해서 3분 만에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 정도 보안 대응 능력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차이밍카이 회장이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보안 시스템이 있으면 중국의 어떤 압박도 두렵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안전해질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테스트가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실제 주문량 급감 상황을 가정하고 생산 계획을 신속하게 재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중국 고객들의 주문이 갑자기 70%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였어요. 한국 측의 대응이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우선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대체 수요를 즉시 확보했어요. 그것도 기존 중국 주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삼성의 장상무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중국 손실분의 8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주문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였습니다. ASE그룹의 장유진 회장이 놀라워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체 주문을 확보할 수 있었냐는 거였어요. 박정민 실장이 설명하길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대체 시장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흥시장에서 대만 파트너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드디어 모든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대만 측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기술과 시스템의 신뢰성이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입증된 거였습니다. 천 웨이시 회장이 테스트를 지켜본 소감을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오늘 테스트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인 길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어요. 그리고는 이런 기술적 우위가 있다면 중국의 협박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중국 보복을 우려하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공격적인 협력 확대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당초 계획보다 더 확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테스트 종료 후 대만 기술진들과 한국 기술진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서로의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예정보다 앞당겨서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독립성을 추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참석한 모든 대만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로써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